우리가 이식을 해주면 그 대가로 뭘 받을 수 있죠? 뭐라고? 그럼요? 우리한테 공짜로 간 받아가려고 그랬어요? 이건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야. 너희 아버지의 생명이 아이고, 진짜 감동적이네. 우리가 원하는 건 단 하나예요. 아버지의 유언장이요. 지금 뭐라고 했니?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우리한테 남기는 유언장이요. 그리고 당신은 상속 포기각서를 써야 해요. 너희는 정말 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재산만 생각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우리가 외간을 기증해야 하는데 그분은 우리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오히려 집에서 쫓아냈죠. 너희 아버지에게 직접 말해. 아버지, 우리가 생각해봤는데요. 간 이식을 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우리 형제에게 남기는 유언장을 작성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심 여사님은 상속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써야 합니다.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심숙희는 전라남도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부였던 아버지와 마을 초등학교 교사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가난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가정환경 속에서 그녀는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부지런한 아이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어머니의 밥상 차리는 일을 돕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닷가에서 아버지의 그물망을 정리하는 일을 즐겁게 도왔습니다. 그녀의 유년기는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졌습니다.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고 갈매기 울음소리에 아침을 맞는 생활이었습니다. 수키야, 너는 커서 이 마을을 벗어나 큰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 아버지는 밤하늘의 별을 가리키며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어부의 딸이었지만 그녀의 꿈은 컸습니다. 마을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들을 통해 그녀는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와 그 너머의 세상을 상상했습니다. 중학교 시절 그녀는 불의의 사고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풍랑이 심한 날씨에도 생계를 위해 바다에 나갔던 아버지의 배가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14살의 나이에 가장이 된 심숙희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주말에는 인근 관광지에서 기념품을 팔았고 평일 방과 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엄마, 내가 꼭 성공해서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녀의 약속은 결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마침내 서울의 명문대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습니다. 대학 생활은 그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국제무역학을 전공하며 영어와 중국어를 마스터했고 대학 3학년 때는 교환학생으로 1년간 미국에서 공부하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졸업 후 그녀는 국내 유명 무역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성실함과 뛰어난 언어 능력으로 빠르게 승진했고 35세 이미 해외 영업부 팀장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어머니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했습니다. 서울에 좋은 아파트를 마련해 어머니를 모셨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세계 여행을 함께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40살 무렵 그녀는 큰 시련을 맞았습니다. 사랑했던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동시에 첫 번째 결혼 생활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남편의 배신을 알게 된 후 그녀는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엔 어린 시절 바다에서 배웠던 강인함이 있었습니다. 파도가 치면 맞서지 말고 잠시 몸을 낮추었다가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알았습니다. 인생은 바다와 같아 때로는 잔잔하고 때로는 격렬하지 하지만 결국엔 모두 지나가는 거야. 어머니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심숙희 여사는 홀로 인생의 파도를 헤쳐나갔습니다. 그녀의 강인한 의지와 따뜻한 마음은
어린 시절 바닷가 마을에서 형성된 것이었고, 이것이 그녀의 인생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40살 때 첫 번째 결혼 생활 5년 차에서 끝맺음을 해야 했습니다. 한창 경력이 꽃피던 국제무역회사의 해외 영업부 팀장으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던 그녀는 남편의 배신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출장으로 집을 비운 사이 남편은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서 젊은 여성과 꾸준히 불륜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한 번의 실수가 아닌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배신이었습니다. 그녀가 일본과 중국을 오가며 회사의 해외 사업을 확장시키느라 온 힘을 쏟고 있을 때 그녀의 남편은 그녀의 희생을 무시한 채 다른 여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수키 여사는 우연히 남편의 신용카드 내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같은 오피스텔 관리비가 몇 달째 청구되고 있었고, 그녀가 출장 간 날짜에 맞춰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 사용 내역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심수키 여사는 증거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쏟아붓듯 펼쳐놓으며 물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이건 조작된 거야. 증거를 들이밀자 남편은 처음에는 발뺌했지만 더 많은 증거들이 나오자 이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건 그냥 한 번의 실수였어. 심수키 여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잖아. 오피스텔까지 얻어서 몇 달째 계속 만났잖아. 내가 출장 간다던 주말에도, 내가 해외 나갔을 때도. 우리 이제 끝내자. 그녀는 이런 배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그녀의 등 뒤에서 이런 짓을 해왔다는 사실이 그녀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평소 꼼꼼하고 철저한 성격답게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그녀는 상당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아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그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 그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넓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혼 후 그녀는 남성에 대한 불신으로 재혼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 더욱 몰두했고 해외 시장 개척으로 회사에 큰 성과를 가져다주며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주말이면 요가와 클래식 음악 감상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부러워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외로움을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 봐도 멋지고 능력 있는 여성임에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사랑이란 감정은 완전히 지워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혼자 살면서 자신의 커리어와 취미 생활에 충실하리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녀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50살이 되던 해, 그녀의 인생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그녀가 절대로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그녀를 이끌어갔습니다. 이혼 후 심수키 여사는 철저하게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녀는 10년 동안 남성과의 만남을 완전히 차단한 채 오직 직장과 집만 오가는 단조로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회사에서는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협상 능력으로 해외 영업부의 에이스로 자리매김했지만 퇴근 후에 그녀는 철저히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동료들의 친절한 권유에도 그녀는 미소로 거절하곤 했습니다. 그녀의 개인 일정은 대부분 홀로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 즐기던 등산과 낚시 대신 그녀는 요가와 클래식 음악 감상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바흐의 첼로 모음곡을 들으며 와인 한 잔을 즐기는 저녁 시간은 그녀에게 작은 사치였습니다. 그녀는 이런 고독한 삶에 완전히 적응했고 더 이상의 변화를 기대하지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의 해외 거래처 접대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찾던 그녀는 우연히 지역 문화센터의 와인 테이스팅 강좌를 알게 되었습니다. 와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만 있던 그녀는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첫 강의에서 그녀는 강사의 깊은 지식과 우아한 말투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박정훈 교수로 은퇴 전 유명 대학의 식품영양학과 교수였으며 와인 연구로 국제적 명성을 얻은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60이 넘었지만 여전히 지적 매력과 품위를 잃지 않은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그가 질문을 받을 때 그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와인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뭔가요? 가격 아니면 산지?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의 취향입니다. 와인은 객관적 평가보다 개인의 경험과 기억이 중요하거든요. 강의가 끝난 후 그들은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쳤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와인에서 음악, 철학, 그리고 각자의 인생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그는 5년 전 아내를 암으로 잃었고 두 아들을 키우며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매주 화요일 저녁 그들은 와인 강좌 후 함께 저녁을 먹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전히 친구로서의 만남이었지만 서서히 그 이상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마음을 고백했고 그녀도 같은 마음임을 인정했습니다. 52살에 다시 시작된 사랑은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집을 오가며 데이트를 즐겼고 6개월 후 그는 그녀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우리 함께 살면 어떨까?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을 너와 함께하고 싶어. 그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재혼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특히 심숙희 여사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혼을 밀어붙였고 작은 결혼식을 올린 후 그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심숙희 여사는 새로운 가정에서의 행복을 꿈꾸었지만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심숙희 여사는 새 가족과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 박정훈 교수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가족들과 화목한 관계를 맺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리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들어서는 순간부터 집안의 공기는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남편의 두 아들 강호와 강사는 그녀를 보는 순간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큰아들 강호는 성공한 IT 스타트업 CEO였고 작은 아들 강사는 유명 종합병원 전문의였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 성공한 인물들이었지만 아버지의 재혼에 대한 태도는 놀라울 정도로 유치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렇게 진행하실 거예요? 고작 2년 만난 여자랑 결혼하시겠다고요? 강호는 결혼식 전에도 여러 차례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심숙희 여사를 향해 노골적인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당신이 왜 접근했는지 뻔히 보이니까요. 심숙희 여사는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시당했습니다. 남편은 아들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그들은 완고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박정훈 교수의 낙관적인 말과 달리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집에 들어온 후 두 아들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첫 주부터 그들은 그녀의 존재를 완벽하게 무시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마주쳐도 인사는커녕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말을 걸면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거나 자리를 피했습니다. 어느 날 강산이 지저분한 옷가지를 거실 소파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거 내일까지 깨끗하게 세탁해놔요. 병원 가기 전에 필요하니까. 뭐라고? 내가 내 아녀야? 심숙희 여사가 당황해서 물었지만 강사는 이미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녀는 화가 났지만 가족 화합을 위해 참고 옷을 세탁했습니다. 이런 일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강호와 강사는 그녀에게 빨래, 청소, 식사 준비를 마치 당연한 듯 요구했고 그것도 가장 무례한 방식으로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심숙희 여사가 만든 음식에 대해서는 늘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가 만들던 요리랑은 비교도 안 되네. 맛이 너무 밍밍한데. 이런 모욕적인 발언들을 들을 때마다 그녀는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나를 너무 무시해. 이렇게는 못 살겠어. 박정훈 교수는 그때마다 아들들을 불러 이야기했지만 그의 말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 앞에서만 잠시 얌전해질 뿐 그가 자리를 비우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강호의 말은 그저 형식적인 사과였고 강사는 겨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적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심숙희 여사는 집에서의 생활이 감옥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는 존경받는 팀장이었지만 집에서는 하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런 상황을 참고 견디면서 언젠가는 아들들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그들도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아볼 테니까.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고 그녀는 이 집에서의 삶이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재혼 생활 3개월째 접어든 어느 토요일 오후 심숙희 여사는 남편과 함께 저녁 식사 약속이 있어 일찍 귀가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에 낯선 구두가 놓여 있었지만 아들들이 친구를 데려왔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와 방으로 향했습니다. 2층 계단을 오르던 중 그녀는 서재에서 들려오는 강호와 강산의 대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 같아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형, 솔직히 아버지가 저 아줌마랑 결혼한 거 이해 안 돼. 저렇게 늙어 빠진 여자를 왜 데려왔는지. 강산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숙희 여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지만 계속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 말이 아버지가 외로우셨나 봐. 사별하시고 혼자 계시던 게 힘드셨던 거지. 그래도 저런 여자랑? 아니, 진짜 이해 안 가. 아버지 수준이 그렇게 낮았나? 두 형제는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심숙희 여사는 숨을 죽이고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야, 내가 생각해봤는데 그거 아냐? 그 여자가 침대에서 뭔가 특별한 재주가 있는 거. 뭐? 말도 안 돼. 아버지랑 그 아줌마가? 어우,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런데 생각해봐. 아버지가 젊은 여자도 아니고 저런 아줌마한테 빠진 이유가 뭐겠어?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잖아. 형,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아버지가 요즘 왜 그렇게 싱글벙글하고 다니시는지. 두 사람은 더럽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심숙희 여사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아버지 재산이지. 저 여자가 눈독 들이고 있을 거 아냐? 강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당연하지. 어머니가 평생 모은 와인 컬렉션이랑 초판본 서적들. 그리고 아버지 퇴직금이랑 부동산까지
우리 아버지 재산이 만만치 않은데 맞아. 저 여자 분명히 그거 노리고 접근한 거야. 우리가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심숙희 여사는 그 말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남편의 재산에 관심을 둔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 자신이 경제적으로 충분히 독립적이었습니다. 형, 우리 확실히 해둬야 해. 아버지 유산은 절대 저 여자한테 가면 안 돼. 10원 한 장도 줘선 안 된다고. 걱정 마. 내가 이미 변호사랑 상담했어. 어머니가 남긴 재산은 우리 형제에게 상속되는 게 맞대. 그리고 아버지 재산도 유언장만 잘 작성하면 돼. 아버지가 그럴 리가 있겠어? 저 여자한테 홀딱 빠지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저 여자를 쫓아내야 하는 거야. 아버지가 정신 차리실 때까지. 심숙희 여사의 귀에 들리는 말들은 점점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집에서 내쫓기 위한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 일단 계속 괴롭히는 거지. 저 여자가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나가게 만들면 돼. 청소고 빨래고 계속 시키고 음식 맛없다고 투정 부리고 아버지 안 계실 때 아예 무시하는 거야. 형, 이거 진짜 통할까? 두고 봐. 사람은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 저 여자도 결국에는 못 버티고 나갈 거야. 심숙희 여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와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치 지금 도착한 것처럼 문을 크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인사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들은 내용을 남편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가족 간의 갈등을 더 키우고 싶지 않아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는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더 이상 이 집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대화를 들은 후에도 심숙희 여사는 가족의 평화를 위해 참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인내심은 곧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어느 늦은 밤 그녀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기 위해 내려왔다가 현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쉿! 조용히 해. 아버지 깨우면 큰일이야. 강호와 강산이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소리였습니다. 심숙희 여사는 조심스럽게 거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두운 거실에서 그들은 낯선 남자들과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진 돈 다 갚을게. 다음 주에 더 크게 따서 이자까지 챙겨줄게. 강산이 말했습니다. 낯선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음에 또 미루면 우리도 윗선에 보고할 수밖에 없어. 그들이 떠난 후 심숙희 여사는 거실 한편으로 숨어 두 의부사들의 대화를 더 엿들었습니다. 망했어. 형, 이번 달에만 5천만 원 날렸어. 아버지가 알면 죽일 거야. 진정해. 내일 아버지 통장에서 좀 빼내면 돼. 비밀번호 알잖아. 하지만 이번 달에 벌써 세 번째야. 아버지가 눈치챌 거야. 그럼 어쩔 건데? 저 사람들한테 돈 못 갚으면 우리 다 죽는 거야. 심숙희 여사는 숨을 죽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성공한 두 아들이 사실은 심각한 도박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카드 한도가 얼마지? 3천만 원 정도는 될 거야. 그걸로 우선 급한 불부터 꺼. 이번 주말에 강원랜드 가서 한탕 크게 해보자. 운이 좋으면 한 방에 다 갚을 수 있어. 매번 그렇게 말하지만 항상 더 큰 빚만 지게 되잖아. 진정해. 우리 아버지는 부자야. 최악의 경우에는 와인, 컬렉션이나 초판본 몇 권 빼돌리면 돼. 그 정도면 빚 다 갚고도 남을 거야. 심숙희 여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남편을 깨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당신 아들들이 심각한 도박 문제가 있어. 어젯밤에 들은 이야긴데 빚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 뭐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직접 들었어. 그들이 당신 통장과 카드로 돈을 빼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 심지어 당신의 와인과 책들을 몰래 팔려고 했어. 박정훈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금융앱을 확인했고 실제로 최근 몇 달간 상당한 금액이 인출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분노와 실망감에 떨며 두 아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즉시 상황을 파악한 듯 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너희들 강원랜드에 다니고 있는 거 맞지? 두 아들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거짓말 그만해. 내 통장에서 돈 빼간 것도 알아? 얼마나 도박을 했는지 다 말해. 방금 전까지 오만하던 두 아들은 갑자기 작아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결국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실수했어요. 하지만 곧 모든 돈을 갚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더 큰 도박으로? 이제 내 앞에서 사라져.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남편은 분노로 떨고 있었고 두 아들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방으로 돌아갔고 그날 오후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심숙희 여사는 남편을 위로하며 곁에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묘한 승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도박 사실이 드러나고 일주일 후 박정훈 교수는 두 아들을 다시 집으로 불렀습니다. 심숙희 여사는 남편이 아들들을 용서할까 걱정했지만 그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거실에 모인 가족들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희들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고 싶구나. 박 교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강호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많이 반성했어요. 아버지, 이제 도박은 절대 안 할게요. 반성, 이제 와서 너희가 얼마나 많은 돈을 탕진했는지 알아? 얘 평생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이 너희 도박빚으로 날아갔어. 하지만 아버지, 저희가 앞으로는 정말로 열심히 살게요. 강산이 끼어들었습니다. 결정했다. 너희에게 각각 아파트 한 채씩 사줄 거야. 살기 좋은 곳으로 골랐어.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야. 앞으로는 용돈도 생활비도 어떤 재정적 지원도 없을 거다. 두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 갑작스러운. 선택의 여지는 없어. 너희는 이미 성인이고 화려한 학벌과 직업을 가졌잖아. 이제는 스스로 살아갈 시간이야. 이번 주말까지 짐을 다 싸도록 해. 남편의 단호한 태도에 두 아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심숙희 여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란 걸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심숙희 여사가 홀로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강호와 강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그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좋은 아침. 좋은 아침이라 우리한테는 전혀 좋지 않은데 강호가 비꼬았습니다. 뭘 원하는 거니? 나 바쁜데. 그녀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어. 강산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우리 얘기 고자질한 거 당신이지? 너희가 도박하는 거 내가 직접 들었어. 너희 아버지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었어. 누가 당신 보고 참견하래.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지 마. 당신은 우리 가족이 아니야. 난 너희 아버지의 아내야. 그리고 너희가 그분의 돈을 훔쳐 도박하는 걸 가만히 볼 순 없었어. 뭐? 당신이 뭔데 우리를 판단해? 강산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당신 같은 늙은 여우가 우리 아버지 돈 노리고 접근한 거 우리가 모를 줄 알아? 심숙희 여사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는 돈 때문에 너희 아버지와 결혼한 게 아니야. 나도 내 직업이 있고 내 수입이 있어. 그래? 그럼 왜 결혼했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외로운 노인네를 등쳐먹으려고? 이봐, 입 조심해. 내가 너희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역겨워. 강호가 그녀의 말을 자르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나이에 사랑. 웃기지 마. 우린 당신 진짜 모습을 알아. 그리고 언젠가 아버지도 알게 될 거야. 그들은 끔찍한 비속어를 쏟아내며 그녀를 모욕했고 심숙희 여사는 눈물을 참으며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이 일을 말할까 고민했지만 더 큰 갈등을 원치 않아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말에 두 아들은 짐을 싸서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박 교수는 약속대로 아파트 열쇠를 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집안에는 묘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심숙희 여사와 박 교수는 오랜만에 평온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강호와 강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박함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생활비가 필요해요. 강호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뭐야? 생활비가 왜 모자른 거냐? 회사가 어려워? 그게 회사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요. 스타트업이 항상 순조롭지는 않잖아요. 난 병원에서 당직 문제로 급여가 좀 깎였어요. 강산도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박 교수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지인을 통해 두 아들이 직장에 제대로 나가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도박에 빠져 있었고 새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돈 없다. 이제 너희는 스스로 살아가라.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우리가 굶어 죽으면 좋겠어요. 직업을 가진 성인이 왜 굶어 죽어? 책임감을 배울 때가 됐다. 두 아들은 문을 쾅 닫고 나가며 심숙희 여사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노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 모든 건 내 탓이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그들은 종종 찾아와 돈을 요구했지만 박 교수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숙희 여사를 향한 두 아들의 적대감은 날이 갈수록 깊어갔습니다. 아들들이 독립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집에는 평화가 찾아왔지만 심숙희 여사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비록 아들들이 자신을 미워했지만 어쩐지 그들의 안위가 걱정되었습니다. 특히 밤마다 한숨을 내쉬는 남편을 보며 그녀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어느 밤 그녀는 테라스에서 홀로 와인을 마시고 있는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괜찮아? 요즘 자주 생각에 잠기는 것 같아. 박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애들 걱정이 돼. 내가 너무 가혹했나 싶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연락해 볼까? 한 번 정도는 찾아가 보는 게 어떨까?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잖아. 아니, 아직은 아니야. 그 아이들이 정신 차리기 전에는 찾아가지 않을 거야. 남편은 와인 잔을 내려놓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 내가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어. 뭐라고? 흥신소 고용해서 매일 보고를 받고 있지. 심숙희 여사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아이들 상황을 알고 있는 거야? 대충이지만 알고 있어. 강호는 회사에 간간히 나가고 있고 강사는 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어. 생활은 그럭저럭 하는 것 같아. 그럼 도박은?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도 하는 것 같아. 하지만 예전보다는 덜해. 돈이 없으니 큰 판에는 못 끼는 모양이야.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출근 준비를 하다가 우연히 남편의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강호와 강산, 지난주 고리대금업자와 접촉 확인 상당한 금액의 고금리 대출 의심 두 사람 모두 직장에서 불규칙한 출근 패턴 보임 강산, 병원에서 환자 약물 무단, 처방 의혹 제기됨. 그날 저녁 그녀는 남편에게 진실을 물었습니다. 보고서 봤어. 아이들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하네.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기고 싶지 않았는데 너까지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 우리가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대로 두면 아이들이 더 큰 문제에 빠질 수도 있어. 내가 고민 중이야. 그런데 무턱대고 돈을 주는 건 해결책이 아니야. 그건 그저 도박을 계속할 자금만 주는 거지. 심숙희 여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의부자들에게 미움받고 있었지만 그들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도박 중독 치료를 받게 하는 건 어때?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해 보여. 그날 밤 남편은 아들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둘 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고 이메일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내가 한번 가볼까? 심숙희 여사가 제안했습니다. 안 돼. 너무 위험할 수 있어. 아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몰라. 그리고 내가 가면 더 적대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 그 후로도 몇 주간 아들들과 연락이 닿지 않자 남편은 점점 더 근심 어린 표정으로 지냈습니다. 흥신소도 최근엔 아이들 행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어느 날 남편이 털어놓았습니다. 심숙희 여사는 이제 정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몰래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동료의 남편이 탐정 일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그에게 비밀리에 아들들의 행방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심숙희 여사가 고용한 흥신소에서 아들들의 행방을 찾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와 남편이 주말을 맞아 전원 별장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현관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오늘 오기로 한 사람 있었나? 심숙희 여사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일어났습니다. 아니, 없었는데. 현관문을 열자 강호와 강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2달 전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항상 깔끔하게 차려입던 그들은 이제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고 옷은 구겨진 채였습니다. 특히 눈 밑에 드리운 다크서클이 그들의 피로와 절망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두 아들은 머뭇거리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심숙희 여사는 부엌으로 향하며 차라도 내오려 했지만 강호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아줌마도 같이 들어주세요. 가족 모두가 알아야 할 이야기예요. 그녀는 놀랐지만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지금 아주 큰 문제에 처해 있어요. 어떤 문제? 남편이 차분하게 물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뭔가를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얼마나? 각각 3억씩이요. 남편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아들들에게 사준 고급 아파트는 각각 7억 원대였습니다. 그 돈으로 뭘 했지? 남편이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산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도박도 했고,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도 투자했고, 해외 선물도 좀, 결과는? 다 잃었어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자도 못 갚고 있거든요. 심숙희 여사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탐정이 알려준 내용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뭘 바라는 거지? 아버지, 저희 좀 도와주세요. 학술 연구, 기금 명목으로라도 제가 시장 조사를 해보니 새로운 AI 스타트업이 유망해 보여요. 거기에 투자하면 또 투자? 넌 아직도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야! 아니에요. 아버지, 이건 정말 확실한 정보예요. 수익률이 300%까지 올라갈 수 있대요. 강호야, 그런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건 대부분 사기야. 당신은 끼어들지 말라고! 이건 우리 가족 문제라고! 남편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기는 내 아내고 이 가족의 일원이야. 그리고 내 대답은 아니오다. 돈 한 푼도 줄 수 없어. 아버지! 강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그냥 보고만 계실 거예요? 그건 너희 선택의 결과야. 너희는 성인이고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 그 결과도 책임져야지. 와, 정말 멋진 아버지시네요. 강호가 비웃었습니다. 자식이 죽어가도 모른 척 하실 건가요? 죽어가다니 오버하지 마. 도박 빚 때문에 아파트 잃는 건 죽는 게 아니야. 다시 시작하면 돼. 직장도 있잖아. 강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약물 무단 처방 의혹으로 정직 처분받은 거 알고 계세요? 형도 회사가 망해가는 중이고요. 남편은 잠시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도 내 대답은 변함없어. 돈으로 너희를 도울 수는 없어. 아버지가 낳으셨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강호가 따졌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길 원한 적 없어요. 아버지가 원해서 우리를 낳은 거잖아요. 너희는 30이 넘은 성인들이야. 부모의 책임엔 한계가 있어. 게다가 나는 너희를 성인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키웠어.
좋은 교육도 받게 했고, 시작할 자본도 충분히 줬지. 이제는 너희 스스로 살아갈 시간이야. 두 아들은 분노와 좌절감에 차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심숙희 여사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우리 가족을 망쳤어요. 그만해. 수키는 아무 잘못도 없어. 오히려 너희가 그녀에게 사과해야 할 판이야. 뭐라고요? 저 여우한테 사과하라고요? 당장 나가. 내 앞에서 사라져. 두 아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심숙희 여사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야? 만약 아이들이 정말 위험에 처하면 걱정 마. 남편이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내가 아들들을 지켜보고 있을 거야. 하지만 그들이 책임감을 배우기 전에는 돈으로 도울 수 없어. 그건 오히려 그들을 망치는 일이니까. 심숙희 여사는 남편의 결정을 존중했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들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 또 그들이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지 걱정되었습니다. 아들들의 방문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심숙희 여사와 남편은 일상을 되찾으려 노력했지만 무언가 불길한 그림자가 그들 위에 드리워진 듯했습니다. 특히 남편은 최근 들어 점점 더 피곤해 보였고 식욕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아침 심숙희 여사는 남편이 잠든 사이 몰래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죽과 신선한 과일을 정성스럽게 차린 후 그녀는 남편을 깨우러 침실로 향했습니다. 여보, 일어나 아침 준비됐어. 그녀가 부드럽게 불렀지만 남편은 평소와 달리 신음소리를 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괜찮아? 안색이 안 좋아 보여. 남편은 얼굴을 찌푸리며 배를 만졌습니다. 윗배가 좀 아파.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 심숙희 여사는 걱정이 되었지만 남편이 괜찮다며 그저 가벼운 소화불량이라고 주장했기에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 남편이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아? 너무 안색이 안 좋아. 심숙희 여사가 다가가 남편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열은 없었지만 남편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파 전보다 더 심해졌어. 병원에 가보자. 내가 운전할게. 그녀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남편을 차에 태워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간단한 검사 후 바로 추가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박 교수님, CT 촬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간 부위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남편과 심숙희 여사는 불안한 마음으로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주치의가 심각한 표정으로 상담실로 그들을 불렀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교수님, 유감스럽게도 간에 상당히 큰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심숙희 여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종양이요? 어떤? 간암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사기로 판단됩니다. 심숙희 여사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치료 방법은 있나요? 현재 상태로는 항암 치료를 시작할 수 있지만 완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간 이식입니다. 간 이식이요? 네, 간은 다른 장기와 달리 부분 이식이 가능합니다. 생체 기증자가 있다면 기증자의 간 일부를 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심숙희 여사는 즉시 두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은 남편의 친자식이었고 이식 적합성이 높을 것이었습니다. 가족 중에 이식이 가능한 사람이 있을까요? 직계 가족이 가장 적합합니다.
특히 자녀분들이 있으시다면 심숙희 여사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했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있어요. 2명이요. 그날 밤 그들은 병실에서 무거운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심숙희 여사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에게 연락해야 해. 아니,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왜? 그 아이들이 너를 도울 수 있어. 간 이식이 필요하다고. 나는 그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받고 싶지 않아. 특히 지금 상황에서는. 하지만 여보, 이건 생명과 직결된 문제야.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이 아니야. 남편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뭐야? 왜 도움을 거부하는 거야? 그 아이들이 날 위해 간을 기증한다면 평생 그들에게 빚을 진 느낌으로 살아야 해. 그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심숙희 여사는 남편의 고집에 답답함을 느꼈지만 그의 감정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몰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두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탐정에게 연락해 아들들의 행방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3일 후 흥신소에서 연락해 왔습니다. 강호와 강사는 아직 서울에 있었고 친구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심숙희 여사는 남편 몰래 아들들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난 말기예요. 간 이식이 필요해요. 그녀의 말에 두 아들은 놀란 듯 했지만 곧 냉담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 보고 뭘 어쩌라는 거죠? 심숙희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희들이 검사를 받아줬으면 해. 혹시 이식이 가능하다면. 심숙희 여사의 소식을 들은 강호와 강사는 다음 날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병실 앞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두 아들의 얼굴에는 걱정보다는 계산적인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어떤데요? 강호가 냉랭하게 물었습니다. 많이 안 좋아. 의사 말로는 간 이식만이 유일한 희망이래. 심숙희 여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상태를 걱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암이 많이 진행됐다면서요? 강산이 물었습니다. 응, 사기야. 근데 다행히 다른 장기로 전이는 아직 안 됐대. 그래서 간 이식을 받으면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강호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재미있네요. 우리를 내쫓더니 이제 와서 간을 달라고? 심숙희 여사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너희 아버지 생명이 위험해. 그래서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죠? 강산이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너희는 그분의 아들들이잖아. 어떻게 그런 말을. 강호가 그녀의 말을 자르며 병실로 향했습니다. 한번 보고 싶네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상태인지. 그들이 병실에 들어서자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남편의 모습에 두 아들도 잠시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아버지, 강호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너희 왜 왔니? 남편이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아줌마한테 들었어요. 아버지 상태. 그래.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도움을 청한 건 아니야. 남편은 여전히 자존심을 내세웠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 이런 상황에서는 가족이 함께 해야죠. 남편은 그들의 태도에 안심하는 듯 했지만 심숙희 여사는 두 아들의 눈빛에서 진정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남편의 상태를 점검한 후 그들은 상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의사는 간 이식의 필요성과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두 분이 아드님이시라면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친가족은 이식 적합성이 높거든요. 의사가 나간 후 두 아들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이식을 해주면 그 대가로 뭘 받을 수 있죠? 강호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뭐라고?
심숙희 여사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럼요? 우리한테 공짜로 간 받아가려고 그랬어요? 강산이 비웃었습니다. 이건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야. 너희 아버지의 생명이 아이고, 진짜 감동적이네. 강호가 조롱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단 하나예요. 아버지의 유언장이요. 심숙희 여사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우리한테 남기는 유언장이요. 그리고 당신은 상속 포기 각서를 써야 해요. 그들의 차가운 계산에 심숙희 여사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너희는 정말 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재산만 생각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우리가 외간을 기증해야 하는데 그분은 우리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오히려 집에서 쫓아냈죠. 강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심숙희 여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 아버지에게 직접 말해. 그들은 다시 병실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눈을 감고 있다가 그들이 들어오자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생각해봤는데요. 강호가 시작했습니다. 간 이식을 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남편이 힘없이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우리 형제에게 남기는 유언장을 작성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심 여사님은 상속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써야 합니다. 남편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지금 내 병을 이용해 협박하는 거냐? 협박이 아니라 거래죠. 아버지, 강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물러가라.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 남편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건강에 안 좋아요. 너희는 내 아들이 아니야. 어서 나가.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간을 기증할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필요 없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남편의 단호한 태도에 두 아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태도를 바꿨습니다. 좋아요. 그럼 아버지 혼자 죽어가세요. 하지만 알아두세요. 아버지 재산은 이미 심여사 앞으로 넘어갔다고 해도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 삼을 거예요. 그들이 나가자 남편은 힘이 빠진 듯 침대에 기대었습니다. 심숙희 여사는 그의 손을 잡고 위로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병원에서의 충격적인 만남 이후 심숙희 여사는 이틀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병실에 앉아 그의 창백한 얼굴을 지켜보며 온갖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의 생명이 재산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몰래 두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으니 조용히 만났으면 좋겠다. 심숙희 여사의 문자에 강호가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디서? 그녀는 강남의 조용한 고급 레스토랑을 제안했고 그날 저녁 두 아들을 따로 만났습니다. 강호가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날 부른 거죠? 강호가 차가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거래하려고. 심숙희 여사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오, 재미있네요. 어떤 거래요? 너희 아버지 살리고 싶어.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너희에게 넘겨줄게. 강호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비웃었습니다. 지금 장난해요? 그냥 유언장으로 상속받을 수도 있는데 왜 우리가 간을 떼줘야 하죠? 내 아버지가 간 이식 없이는 6개월도 살기 힘들대.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은 법적으로 내 아버지 죽음 후에도 너희가 받을 수 없어. 심숙희 여사는 냉정하게 사실을 전했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어떻게 진행해요? 너희 둘 중 하나가 간 검사를 받고 적합하면 이식 수술을 해. 그날 내가 모든 재산을 너희에게 넘기는 서류에 서명할게. 강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당신이 약속을 지킬 거라고? 넌 내가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 사람 살리는 게 내 유일한 목표야. 심숙희 여사의 진심 어린 말에 강호도 잠시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 강산이 도착했고 강호는 동생에게 제안을 설명했습니다. 어때? 할 만한 거래 같지 않아? 너무 좋아서 의심스러울 정도네.
강산이 의심의 눈초리로 심숙희 여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검사를 받고 적합하다고 결과가 나와야 재산을 넘기는 거죠? 그래. 수술 당일에 모든 서류 작업을 마치기로 하자. 강호와 강산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좋아요. 내가 검사 받을게요. 강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다음 날 강호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적합했습니다. 수술 날짜가 일주일 후로 잡혔습니다. 심숙희 여사는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보, 강호가 자발적으로 간 이식을 해주기로 했어. 남편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지? 마음이 바뀐 모양이야. 내가 아프다는 소식에 정신을 차린 것 같아. 남편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지만 희망의 빛이 보이자 수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심숙희 여사는 변호사를 통해 모든 재산 이전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심숙희 여사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두 아들과 만났습니다. 강호는 이미 수술 전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자, 여기 모든 서류예요. 심숙희 여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다 확인해봐. 강호와 강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음료수 드세요. 강산이 심숙희 여사에게 비타민 음료를 건넸습니다. 긴장되시죠? 이거 마시면 좀 진정될 거예요. 심숙희 여사는 고마운 마음에 음료를 받아 한 번에 마셨습니다. 그들은 서류 작업을 계속했지만 10분 후 그녀는 갑자기 심한 졸음을 느꼈습니다. 이상하네. 너무 졸린데.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아, 그거 수면제가 들어있어요. 걱정 마세요. 죽지는 않아요. 강산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수술은? 수술? 누가 진짜로 수술할 거라고 했어요? 강호가 비웃었습니다. 우리는 재산만 챙기면 돼요. 아버지는? 글쎄요. 운이 좋으면 다른 기증자를 찾을 수도 있겠죠? 심숙희 여사는 말을 하려 했지만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두 아들이 모든 서류를 가방에 넣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오후 3시였습니다. 수술 예정 시간이 2시간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강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병실에 도착하자 의사와 간호사들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신 여사님, 어디 계셨어요? 강호 씨가 수술 직전에 사라졌어요. 심숙희 여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생명을 구할 기회와 모든 재산까지. 그리고 그날 밤 두 아들이 이미 해외로 출국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심숙희 여사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두 아들은 그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사라졌고 남편은 시간이 갈수록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현듯 자신이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이라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내가 너무 경솔했어. 그 아이들을 믿으면 안 됐는데. 병실로 돌아간 그녀는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날 살리려고 한 거잖아. 심숙희 여사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우선 자신이 간 기증자가 될 수 있는지 검사를 받았지만 적합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그녀는 2명의 탐정을 고용해 아들들의 행방을 추적했고 동시에 병원 네트워크를 통해 간 기증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 주가 지났을 때 남편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심숙희 여사는 마지막 희망으로 병원 측에 간 이식 대기자 명단에 우선순위를 높여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병원에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심 여사님,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그녀를 의사가 긴급히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심 여사님, 믿기 힘든 소식이 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 국경 근처에서 한국인 2명이 탄 차량이 심각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강호 씨는 뇌사 상태이고 강산 씨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우리 아들들이요? 심숙희 여사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네. 현지 병원에서 강호 씨의 생명 유지 장치를 가동 중입니다. 그의 신분증에 장기 기증 의사 표시가 있어 현지 병원에서 연락해 왔습니다. 한국 영사관이 확인 후 저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럼 간 이식이 네, 가능합니다. 강호 씨가 뇌사 상태이지만 장기는 건강합니다. 이식을 위해 그를 긴급 이송하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영사관에서 진행 중입니다. 심숙희 여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의부자들이 뇌사 상태라는 비극적인 소식과 함께 남편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동시에 찾아온 것입니다.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네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강호 씨가 생전에 거부했던 간 이식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다음 날 강호는 서울로 이송되었고 장기 기증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심숙희 여사는 남편에게 이 복잡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깊은 슬픔에 잠겼지만 수술에 동의했습니다. 내 아들이 마지막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는군. 수술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강호의 간은 남편의 몸에 잘 적응했고 의사들은 예후가 매우 좋다고 했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심숙희 여사는 변호사를 통해 아들들이 가져간 재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재산은 해외 계좌에 동결된 상태였고 법원의 명령으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심숙희 여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아들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슬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이 인과응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호가 뇌사 판정을 받고 간 이식이 이루어진 후 그의 생명 유지 장치는 결국 꺼졌습니다. 심숙희 여사는 두 의부사들의 장례 준비를 맡았습니다. 남편은 아직 회복 중이었기에 그녀가 모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태국에서 사망한 강산의 시신도 한국으로 이송되어 두 형제의 장례식이 함께 치러졌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예상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대부분은 두 형제의 친구들과 지인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여성이 심숙희 여사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민지라고 해요. 강우 씨의 약혼녀였어요. 심숙희 여사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약혼녀요? 처음 들어요. 민지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우 오빠가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았나 봐요. 우리는 6개월 전에 만났어요. 오빠가 도박 중독으로 힘들어할 때 제가 상담사로 일하던 중독 치료센터에서요. 그 아이가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요? 네. 강산 씨와 함께요. 두 분 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어요. 특히 강우 오빠는 변하고 싶어 했어요. 심숙희 여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알던 강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빠를 만났을 때 아버지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고.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국으로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돌아오면 모든 걸 설명해 주겠다고. 심숙희 여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강호가 재산을 가지고 도망친 사실을 민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장례식 후 강호의 아파트를 정리하던 중 심숙희 여사는 책상 서랍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아버지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그 편지를 전했습니다. 남편이 편지를 읽자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이 사과하고 싶었대. 그리고 본인이 변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대. 심숙희 여사는 남편 옆에 앉아 편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강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도박 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되찾아 돌려드리겠다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태국으로 간 걸까? 심숙희 여사가 의아해했습니다. 답은 몇 주 후 태국 경찰의 수사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강호와 강사는 사실 그들이 이전에 거래했던 불법 도박 조직을 신고하기 위해 태국으로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경찰에 협조하여 증거를 수집하던 중 조직에게 발각되어 쫓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그 아이들은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했던 거였군요. 남편이 흐느꼈습니다. 심숙희 여사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재산을 가져간 것은 도박 조직에 접근하기 위한 미끼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진정으로 변화하려 했지만 운명이 그들을 비극적인 결말로 이끌었습니다. 회복 후 남편과 심숙희 여사는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한적한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들은 매년 두 아들의 기일에 작은 추모식을 엽니다. 강호의 간을 통해 생명을 얻은 남편은 이제 아들의 일부가 자신 안에 살아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습니다. 그들의 전원주택 뒷뜰에는 두 그루의 어린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두 아들을 상징하는 나무들이 햇빛을 받으며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